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9년 제33회 읽고 왔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2008년 녹화할 때 한 6시간?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네. 11시 가까이 됐었는데 6시간 동안 하고 나서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과했다. 예. 물론 뭐 문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말을 다 쏟아내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제 생각에 한 3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해도 왜냐면 뒤로 갈수록 좀 에너지가 빠지면서 뒤에 작품들에 좀 소홀하게 되고 앞에 작품들은 너무 과하게 말을 많이 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3시간을 목표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네. 확실히 압축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설도 1시간 소설도 한 10쪽에 할 말을 100쪽으로 해버리면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최대한 한번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수 작가님이 드디어 대상을 하셨어요. 예, 너무 기쁘고, 이분 원래 잘 쓰시거든요. 지난 이상문학상에서 탔던 작품들 잠깐 불러보면 2002년에 첫사랑이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타셨죠. 이 첫사랑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첫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첫사랑을 나비에 비유했었어요. 나비. 기억나시죠? 나비. 아마 아, 이 엄청, 나비에 대한 은유? 이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던 그런, 그런 소설 아니었나. 이게 되게 인상 깊었죠. 첫사랑. 2003년에도 상을 타셨는데, 노란 연등, 두 높이 내걸고, 이건 여자친구가 그 아이를 잃었죠. 그런 바람에 이게 교차해서 전개됐었는데 여자친구는 절에서 절에 머물고 있고 뭐 행사 준비하고 있죠. 음, 남자친구는 이제 야밤에 이제 군인인데 야밤에 산을 넘어가는 그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교차해서 이렇게 서술됐던 노란 연등 두 높이 내걸고 이런 소설 있었고 2007년에는 내겐 휴가가 필요해. 아, 이 소설은 도서관에 이제 직원들이 휴가 휴가 이제 휴가를 각자 따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좀 특이한 노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 읽고 있죠. 거의 10년 이상. 그러다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아저씨를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고문했던 아마 이 내용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소설을 쓰셔서 이미 이제 3번이나 상을 타셨던 아마 2000년 이전에도 타셨으면 더 많이 타셨을 거예요. 그런 이미 검증받은 작가셨고 김현수 작가님은 이번에도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타셨습니다. 놀라워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두 작품을 볼 텐데 자선 대표작으로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 작품도 참 좋아요. 대상 못지않게 참 좋은 작품이고 일단 대상 작품을 보면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야, 이게 일단 그동안의 이상문학상의 대상 작품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길어요. 쪽수로 따지자면 한 30쪽 이상? 40쪽, 긴 거 한 70쪽까지 잡아먹었어요. 이 쪽수로. 근데 보통 한 20쪽 정도거든요. 단편이. 여기 이 쪽수로 하면. 근데
은근 중편도 대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이제 좀 묵직한 작품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은 짧아요. 11쪽부터 32쪽. 그러니까 거의 한 20쪽 되는 거죠. 20쪽으로 분량이 상당히 짧고 다 읽고 났을 때 이게 끝이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압축해서 거의 생선 뼈만 발라놓은 느낌. 어, 쳐낼 거 다 쳐내고 정말 간결하게 써낸 느낌이고요. 아, 이렇게 써도 대상을 받을 수 있구나. 아, 정말 짧고 그다음에 묵직함이랄까? 그동안 작품은 정말 묵직했죠.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느낌이. 딱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데도 이게 좀 의아했죠. 이 분량과 이렇게 가벼운데? 응? 근데 이 작품이 왜 대상을 받았을지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자, 파우스님은 이 작품 대상 받은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학의 어떤 다양성 중에서도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관계 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사회에 어떤 뭐, 일이 있던, 혹은 어떤 구조적인 억압이 있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든, 모든 어떤 인간 관계의 서사를 한국 문학이 좀 많이 잘 쓴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치부를 사실 잘 쓰지 않는다는 거,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드러내면은 뭔가 많은 이제 대중의 압박을 받는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요. 뭐 이렇게 뭐 하루키도 중간에 이제 자본주의적인 거를 많이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김현수 작가의 소설에서도 이제 세계끝 여자친구라는 소설을 봤거든요, 저는. 아, 예.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네. 요 해설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그 2009년이죠. 김현수 작가님의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과 세계의 끝 여자친구가 동시에 2편이 수상자 후보로 올랐었어요. 그중에서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이제 뭐, 안 되고 이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 대상을 타버린 거죠. 당시에 2009년에. 예, 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소년이 온다랑 그 세계끝 여자친구를 또 비교한다고 한다면 소년이 온다는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거 이제 하다가 이제 죽은 영혼들을 얘기를 하면 세계끝 그것도 이제 운동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똑같은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그 다루진 않고 거의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모멸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상처, 현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와의 어떤 미래가 없는 관계,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아무튼 이제 뭐 이거랑 왜 연관이 짓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미학을 절정으로 그 인간관계의 미학을 절정으로 이제 만든 소설인데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보니까 그 코끼리 이런 것도 생각나고 어. 이따 이제 스토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끼리 중요합니다. 코끼리. 네, 얘기해 주시죠. 이게 사실 코끼리라는 것도 이게 엄청난 오브제라서요. 모든 이제 사실 작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루는 주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장님이 코끼리의 어떤 그 하나의 하나를 보고 이제 맞추는 그런 거 소설 있잖아요. 어, 그거를 이제 또 뭐 박민규 작가님이나 이제 김현수 작가님도 뭐 그 약간 커브적으로 이제 볼을 이제 투사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실 의미가 완전 다르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영리한 작가, 모든 어떤 세계의 어떤 국면을 새롭게 다룰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작가님의 스타일이 제가 잠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 소설들 첫사랑
그리고 노란 연등 드높이 내걸고 내겐 휴가가 필요해. 이 작품들을 보면 문체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요. 당장 이제 2009년에 이 상을 받은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과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사를 넣으면 이 두 작품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놀랍게도. 그만큼 김효서 작가님은 쓸 수 있는 스펙트럼이, 그리고 자기가 써낼 수 있는 문체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하는 어, 그런 작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작가님들을 보면 이게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이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김보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이제 뭐랄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문체가. 근데 이게 놀랍다. 이렇게 써낼 수 있구나. 근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 이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라는 작품은, 어, 이 남자 주인공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불면증이죠. 불면증인데, 그거를 심장을 누르는 코끼리가, 어, 그 발로 심장을 자꾸 누르려고 그래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이 주인공은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어, 그래서 우- 우연히 책을 만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찾죠. 책꽂이에서. 그 책을 보면서 산책을 시작하게 돼요. 그 우연한 발견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되고, 그, 그 산책하는 얘기예요. 그 코끼리를 잇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소설은 이 남자 주인공이 고통받는 이유가 여자친구가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실연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요.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근데 고통받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다, 힘들다, 불면증이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처리한 건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뭐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해 버리면 좁아지거든요. 근데 누구나 이제 김현수 작가님이 이 작품에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묘사하는 거죠, 고통 자체를. 그게 이 작품의 주제인 것 같고, 고통 자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음, 처음부터 보면, 11쪽을 보면, 인트로가 참, 절묘하죠. 예. 아, 석 달 조금 못되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는 곤충들이 부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컨대 지네는 다리 10개를 잃고도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도망간다. 어쩌면 다리가 너무 많은 것일지도. 가로 안에 이 남자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런 서술도 독특하죠. 배짱이는 다른 포식자에게 자기 몸이 씹히는 와중에도 열심히 먹이를 먹는다. 그건 역시 배가 너무 고파서. 교미가 끝난 수컷 사마귀는 암컷에게 머리가 먹힌 뒤에도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사랑에 열중한다. 하긴 어렸을 때 동네에 그런 아저씨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지. 누군가 목을 잘랐어도 아마 그 사람이라면. 음,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는 통증이 없기 때문이지. 그걸 단순히 통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건 고통이라고 불러야만 해. 그는 A4 용지에 푸른색 만년필로 목록을 작성하면서 중얼거렸다. 그가 생각하는 고통이란 곧 부처가 말한 생로병사와 같은 것이었다. 불면의 장기적 지속이 이런 식으로 그를 종교적 고뇌로 이끈 셈이었다. 그는 생로병사가 고통이 되는 건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인연 따라 인생의 행로가 펼쳐지고 그 행로를 관통하는 건 그의 몸뚱어리인데 거기가 바로 생로병사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이 돼요. 여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압도했다. 독자들을.
곤충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응. 지네는 다리를 잃어도 이게 만약에 동물이었으면 뭐 강아지가 다리를 잃거나 어, 어, 뭐 닭이 다리를 잃으면 엄청 고통스러워 하겠죠. 근데 지네는 다리를 잃어도 그냥 도망가요. 실제 여기 나온 것처럼. 배짱이는 포식자에게 먹히는 와중에도 열심히 먹이를 먹어요. 어, 이렇거든요. 야, 이거 정말 잘 썼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곤충이 부럽네. 이런 것들. 그것들에겐 통증이 없기 때문이지. 그건 고통이라고 불러야만 해. 그래서 고통을 부처님과 연결짓죠. 생로병사 같다. 그 인연 때문이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파우스님은 이 첫 부분 인트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 너무 좋다고 봅니다. 곤충과 연결짓고, 통증, 통증이 없다. 걔네들은 고통이다. 그 부처님의 생로병사 인연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오리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어떤 사유나 문장이 있었으면은, 뭐, 혹은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잔혹함이나, 혹은 뭐, 인간이랑 곤충과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관찰했던 어떤, 뭐,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런 차원의 발견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놀라운 게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 주제가 고통이잖아요. 고통 때문에 불면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건 너무 흔하죠. 너무 뻔한 아이디어고 이게 자칫 쓰면은 만약 제가 이 주제로 썼으면 한 남자가 있는데 불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겠죠. 이 남자는 뭐 몇 시까지 잠을 못 자고 막 이것저것 뭐 TV를 보고 있다든지 밤새도록 보통은 그렇게 쓸 거예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들이라고 할지라도 불면하고 있는 모습을 근데 지루하게 나열을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김현수 작가님의 방법은 곤충 얘기 이게 진짜 창의적인 거거든요. 곤충 얘기를 다짜고짜 꺼내요. 불면의 밤.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김현수 작가님밖에 이건 발견이죠. 어. 근데 이게 근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문단 이 진해 배짱이 사마귀 얘네들이 소설에서 무수히 등장해요. 근데 이 소설의 짜임새가 진짜 좋은 게 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있죠. 뒤에 가면 공 얘기도 나오고요. 고통의 크기에 대한 그 묘사로 공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탁구 얘기도 나옵니다. 친구랑 탁구했던 스매싱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슬쩍슬쩍 던져 놓고 가는데 뒤에 또 그걸 반복한단 말이죠, 다른 문장들로. 이게 절묘해요. 이게 그냥 나온 묘사 에피소드가 아닌 거죠. 이 곤충 얘기도 진해 배짱이 사막에 또 나옵니다. 여러 번. 이거 놀라워요. 이게 김현수 작가님의 이 역량인 건데 이거 의미를 두고 가져온 거죠,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진해 배짱이 사막이 얘네들의 의미는 뭔가? 음. 저는 기본적으로 뭐, 고통이라는 뭐 말을 그냥 뭐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꽃이 이제 아파서 이제 저렇게 물을 이제 떨구는 거구나 이렇게 뭐 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사유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세계를 사유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뭐 곤충 세계와 어떤 인간 세계와 그 모든 어떤 이제 과학적인 피학적인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까지 명리하게 훌륭하게 서술할 수 있나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작품이 대상을 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문단부터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해 배짱이 사마귀가 살렸다.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 소설이 잘 된 이유가. 대상 탄 작품은 한 끗이 다르거든요. 어, 장장 이제 지금 봐도 2002년에 이제 뱀장어 스튜라는 권재 작가님 이때도 참 좋았던 게 뱀장어 스튜가 아마 여기도 바퀴벌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퀴벌레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작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쨌든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묘사. 이게 징그럽지만 좋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대상 작품은 뭐가 달랐죠. 저희가 봤을 때는. 누가 불면을, 고통을 진의 배짱이 사마귀가 연결 짓는가. 이 부분. 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앞으로 쓸 때도 그냥 이게 뻔한 걸 쓰면 근데 뻔한 거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이런 거 잘하는 작가님이 오늘도 다루겠지만 박민규 작가님. 아니 뭐 독특하고 뭔가 창의적인 기발한 거 잘하세요, 이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김현수 작가님도 이거 진의 배짱이 사마귀가 이 작품 살렸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보통 얘기하면서 어떻게 음, 일단 보면요. 음, 뭐 부처님 얘기한 거는 이 부분은 다른 작가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생로병사, 고통, 인연, 그죠? 어쩌면 머리가 너무나 큰 개미 인간들의 궤적 하면서. 근데 다음 문단을 제가 두 번째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짧은데 한번. 그는 저도 모르게 목록에다가 그렇게 썼다. 쓰고 나서 보니까 그도 그럴듯해 보였다. 그는 대개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신 하품을 해대며 계속 목록을 작성했다. 이런 거거든요. 짧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직접 소리 내서 읽어보면 알죠. 그는, 그도, 그는 네 번이나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그를 강조해서. 이 사람은 지금 불면증에 걸려 있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죠. 그냥 몽롱한 상태예요. 이 몽롱한 상태를 이 문단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문단을 읽으면 읽는 독자도 몽롱해집니다. 아, 그는 저도 모르게 해서 그도 그럴 듯. 그는 되게 일이. 제가 이제 아까 읽을 때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게 몽롱한 상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런 센스. 예, 이 문장력이죠, 이런 게. 자, 그래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통증은 찾아오지 않았다. 어, 대신에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졸음은 한없이 밀려들었다. 코끼리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이제 심장을 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 코끼리에 대한 은유랄까, 이 상징, 고통을 뭐 다른 작가라면 그는 뭐 고통스러웠다, 그는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형용사를 말할 수 있는데 김현우 작가님은 그냥 코끼리 대놓고 코끼리가 심장을 누르는 이게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코끼리 너무 좋았어요. 이 심장을 누르고 있는 이게 이 코끼리 발 엄청 크잖아요, 코끼리. 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한 10년 전이죠? 거의 한 8년 전? 봤을 때는 그냥 코끼리가 이제 마치 이제 그냥 뒤에 나오는 어떤 재난 서사의 어떤 상품 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어떤 영혼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요. 그 모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뿐만 아니라 혹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 알 수 없는 사실 그것들을 이제 알아도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어떤 한 마리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상징의 어떤 그냥 객관적인 어떤 다채로움성이 그냥 바로 느껴지는 작품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위대한 어떤 문학들을 보면은 이제 모비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래를 상징으로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어떤 너무 거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앞에서 뭐 주저없이 이제 작아지는 것들 미지의 것들 그게 사실 어떤 공포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 압박감이 뭐 사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어떤 좌절이나 뭐 성공이나 어떤 불운이나 뭐 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뭐 고래든 뭐 코끼리든 바다든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이제 알을 깨듯이 뭐 자신의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고 사회가 이렇게 왜 굴러가는지 이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상징을 깨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그 상징, 은유의 승리다. 진짜 짧은데 코끼리가 심장을 누르는 걸로 고통을 표현하고, 아까 진의 배짱이 사마귀로 고통을 또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요. 강렬을 한 이미지로 독자들한테 딱 박히죠. 근데 이게 이 송창증이라는 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절묘하거든요. 그 효과랄까? 의미가. 그래서 상을 탄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해설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잘 와닿아서 해설을 보니까, 그렇구나. 다른 분들도 그 상징의 의미, 그 미학적인 의미를 되게 크게 두셨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이다. 소설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 소설의 강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코끼리가 심장을 누르고. 그다음에 거울기법, 이 암환자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고 서가 뒤지다가 거기서 이제 거울기법이라는 테크닉을 발견하죠. 이건 뭐 간단한데 의사가 뭐 사흘 연속으로 하루 1시간가량 걸리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가 거울처럼 그럼 사흘 동안 하루 1시간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울기법.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의사의 말을. 근데 이 거울기법도 뒤에 또 나오죠. 친구가 내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걸 또 뒤에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음. 놀랍습니다. 이 구조가 짧지만. 그래서 이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산책 얘기가 나와요. 음. 어, 산책으로 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예전에는 능률이 오르지 않던 집안일도 짧은 시간에 척척 해치우게 된답니다. 짧은 시간에 척척 그는 목록을 적은 A4 용지를 가져와 맨 아래쪽에다가 그렇게 썼다. 짧은 시간에 척척. 그가 산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 문장 때문이었다. 고통을 산책으로 잊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 몸이 힘들고 하니까 이때부터 산책을 시작한 거죠. 어, 혼자 밖에 나갔다가 이게 실패하고 다음 날부터 그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리고 책에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6쪽에 보면 두 눈을 감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바라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 통증이 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공이 나온 거죠. 17쪽에 보면 코끼리랑 이 주인공이랑 대화를 해요. 환상 속에서. 어, 코끼리가 얘기하죠. 한번 던져보세요. 웬만한 건 제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코끼리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죠.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제 건 지구만 한데. 이 남자의 고통이 지구만 하다는 거예요. 음. 어, 행복은 자주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고통은 우리 안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그걸 공처럼 가지고 노는 일은 그러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되게 통찰력이 있죠. 고통에 대해서. 이 소설은 근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그러니까 가볍거든요. 느낌이 여기 등장하는 코끼리도 되게 좀 익살 맞기도 해요. 좀 친근하기도 하고. 어, 근데 이게 코끼리도 야, 심장을 누를까 말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두 팔을 벌리면서 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 코끼리가 고통일 텐데 이게 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이 소설에서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설명을 보면 제 건 지구만한데 지구만한 고통이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일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 고통을. 격심한 고통으로 잠도 못 자고 있고 이게 참 묘해요. 이 소설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 소설이 고통을 보는 관점이랄까. 이걸 보니까 또 어린 왕자나 사실 이런 맞아요. 거대한, 네, 그쵸. 저도 어린 왕자 떠올랐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어린 왕자 느낌이에요. 근데 어린 왕자는 진짜 명작, 걸작이죠. 고전인데. 이렇게, 아마 이제 김현수 작가님도 보통의 작가님이라면 이 고통을
되게 처절하게 이렇게 묵직하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을 되게 막 그 있잖아요. 되게 묵직하게 이제 어둡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어둡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느낌이 밝고 좀 뭔가 좀 가벼워요. 근데 그게 주는 고통을 그렇게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어, 고통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뉘앙스랄까 톤? 이게 톤이 진짜 어린 왕자 톤이에요. 전반적인 소설이. 이거 코끼리 때문에 더 그런데 어린 왕자 톤입니다. 이거 파우스트님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톨스토이도 이제 쓰는 혹은 이제 하루키도 살짝 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한상 세계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그래서 박민규 작가가 또 이게 재밌는 게 냉장고에 이제 아버지랑 막 코끼리 넣고 막 그런 것들이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우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이제 현실을 이제 착지를 해서 주안점을 둔 고통을 얘기하는 어떤 느낌이 강하다면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거는 자신의 어떤 모든 고통이나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질서들을 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제 냉장고에 다 회피한다는 거잖아요. 넣는다는 거잖아요. 다 얼린다. 생각으로 얼린다. 혹은 바깥 세계로 나는 회피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소설이 가진 어떤 현실의 주안점에 차관점에 이제 발전된 그런 코끼리와의 어떤 서사가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또 나아가고 또 그 열린 여지가 많거든요. 현실과에도 같이 이제 괴리감이 없고 아주 좋은 어떤 상징 체계를 또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 왕자 같은 톤인데 그냥 무거운 걸 가볍게 다루는 거죠. 어, 좋은 의미로 가벼움. 어, 이런 어떤 우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자, 그래서 뒤에 계속 보면은 9명의 친구에게 이제 한 명씩 전화를 걸어서 만나는데 한 친구 이것도 재밌죠? 어린 왕자도 지구로 오기 전에 행성마다 들리잖아요. 몇 개 행성 들러서 행성마다 들리는데 그 행성마다 또 다 되게 되게 독특한 인간들이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한 친구 한 친구 아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만나는 이 과정 자체가. 자, 19쪽에 나오는 친구. 응. 이 친구는 어, 뭐 냉정한 친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처럼 냉정한 친구를 첫 번째 상책으로 올린 건 그의 실수였다 하면서 외상후 증후군 맞아.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불면증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닌가? 이게 얘기하는데 모두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도 몸이 아픈 거야. 정신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다시 콘크리트에 깔리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몸이 아프다니. 실제로 다시 콘크리트에 깔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몸이 아파. 이게 아까 거울 기법 나왔죠, 또. 그래서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건 아마 이 친구는 어, 어,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공감하지 못하는. 야, 그거 이미 콘크리트 깔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몸이 아프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감을 못하는 거죠. 야, 너 왜 불면이야? 몸이 왜 아파? 뭐 이런 거죠. 이런 친구를 등장시키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 이 첫 번째 친구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 가진 어떤 고통의 어떤 측면을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외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화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뭐 여기서는 뭐 침대 뭐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너무 그 비틀즈 얘기 같죠? 약간 그 전쟁 이뤄지니까 그냥 이제 뭐 3일 밤낮을 그냥 이제 침대만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비틀즈의 멤버가 이제 그 3일 밤낮을 그냥 있었다는 방에만. 근데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떠올라서 정말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정신적인 문제를 또 이렇게 후유증을 다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뻔한 어떤 레퍼토리일 수 있는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코끼리에 대해서 상징이 돼서, 사실 지금 그런 어떤 교통사고로 내가 딱 그 부딪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후유증이나 혹은 공포감이나 압박감으로부터 해서 고통을 더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더 불행해지는 어떤 인간의 본질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혹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섬세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아까 그 공 비유 나왔었잖아요. 탁구공, 골프공, 나의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글쎄 백혈구 정도 자기거든. 백혈구 정도? 고작 그 정도? 원자 알갱이가 아니어서 고마울 지경이네. 이게 참 되게 웃기죠. 그나마 백혈구는 좋은 세포인데 뭘 그래. 뭐 타키온 같은 것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입자 증명할 방법이 요원해.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입자. 그러니까 나의 코끼리처럼 말이구나. 그렇지, 너의 코끼리처럼 너의 고통이 만들어낸 그 코끼리처럼 사실은 없는 거지. 이런 이제 백혈구 뭐 타키온까지 얘기하고 이 친구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타키온도 뒤에 또 나오죠. 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도 나와요. 어, 이 화자는 이걸 자주 보는데 그는 마지막 대사가 공포, 아, 그 공포. 이렇게 말론 브란도가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커츠 그 주인공이 알게 되는 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자 암흑의 핵심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증권사 주변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 고통이란 자기를 둘러싼 이해의 껍질이 깨지는 일이다. 할일 지불한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더군. 요즘에는 찌라시 수준이 높아. 지금 주식시장은 완전히 공황 상태야. 애널리스트들이 제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해. 다들 미칠 지경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고통에 대한 이런 뭐 다각적인 성찰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서도 대사를 갖고 오고, 그렇죠? 이런 할일 지불안의 말도 가져오고. 23쪽에 보면 그건 뭐 마지막까지 이해하려는 사람들보다 아예 처음부터 오해한 사람들이 되레 잘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주 동안 그는 계획대로 9명 친구들과 산책했어요. 마지막으로 산책한 친구 얘기 나오는데 24쪽에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탁구했던 친구죠. 탁구하는데 서브를 치사하게 어 까다롭게 해요, 늘. 치사하게. 그래서 어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지, 치사하다고. 서버를 받아치려면 미리 계산을 해야만 했으니까. 난 그냥 스매싱을 하면서 땀을 쏟는 게 좋았어. 그래서 나는 세이브 그립을 한 번도 잡지 않았어. 친구는 이기려고 했던 거고, 치사하게. 나는 계속 주고받고 싶었던 거고. 25쪽에 보면, 나 그렇게 치사한 인간 아니다. 응. 너 그렇게 치사한 인간 아니야. 여기도 거울 기법 나오죠. 응.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농담이었는데. 그런가? 응. 건축사, 이제, 친구가 건축사예요. 그런데 네 영화는 서민들이 보기엔 너무 예술적이더라. 이렇게 한 방 먹이고도 가버려. 분당까지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인가? 그의 기분이 왠지 더러워졌다. 이게 이 친구를 만나는데 위로는 안 되고 더러워지는. 어, 그래서 일단 코끼리가 이제 발에 힘을 주려고 줄까 뺄까 반복하죠. 언제 코끼리가 세게 힘을 줄지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26쪽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코끼리는 슬며시 발에서 조금 힘을 뺐다. 심장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차라리 지네나 배짱이나 수컷 사마귀 같은 것이었다면 고통, 그 고통. 그로서는 거의 엎드려서 빌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코끼리는 어쩌면 타키온 같은 것. 있다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빛보다 빠른 입자 같은 것이어서 어디를 향해 빌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건 있지만 없는 것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그건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고름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해의 껍질 같은 건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처럼 죽게 될 것이다. 자기 안에서 혼자서. 이 짧은 문단 안에 지금까지 나왔던 상징과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다시 활용하는 건데 앞에 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진해 배짱이 사막이 나오고 고통 그 고통 이거 영화 대사였고 그 타키오는 아까 나왔죠. 그리고 뭐 빛보다 빠른 입자 이거 있지만 없는 것 이해의 껍질 얘기 나왔고 이게 다 다시 또 다 등장을 해요. 이렇게 써먹는 거죠. 앞에 나왔던 문장들을. 정말 영리하다. 그리고 26쪽의 아래 보면 거기 치사하게 스핀이 걸린 수천 개의 탁구공돌 같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만히 고개를 젖히고 그가 중얼거렸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서 있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서 있자고? 코끼리도 가만히 고개를 젖히고 중얼거렸다. 그는 얼굴을 젖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네도 배짱이도 수컷 사마귀도 탁구공도 야구공도 농구공도 백혈구도 타키온도 지구도 다들 가만히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서 있자. 그건 언젠가 둘이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봤다가 크게 싸우고 난 뒤 이제 끝이라며 혼자 걸어서 가겠다며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를 그냥 바라보다가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다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분명히 후회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달려가 그녀를 가로막고 서서 그가 했던 말이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걸 그랬나? 그렇게 붙잡지 말 걸 그랬나?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고개를 젖히고 가만히 서서 코끼리가 말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냐고? 마찬가지로 가만히 서서 그가 말했다. 이 장면도 참 인상적이에요. 음. 모든 이 소설에 등장했던 모든 사물들, 이 생명체들이 이 남자를 따라하죠. 진해도 배짱이도 수컷 사마귀도 탁구공도 야구공도 농구공도 백혈구도 타키원도 지구도 다들 가만히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봐요. 이 장면 참 인상적이에요. 너무 음, 잠깐만 이렇게 서 있자. 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읽다 보니까 뭐 코끼리가 이제 단지 그런 어떤 상상의 어떤 허구물이 아닌 혹은 내 안에 있던 내가 이제 잠들어 있던 어떤 무의식의 어떤 자 같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고통의 환각처럼 느껴질 만한 어떤 일렁임처럼 이제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중요한 상징을 또 확장시켰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을 보니까 어느새 아직 한 편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벌써 47분인데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음. 이게 뭐 대놓고 말하면 할 말이 끝이 없으니까요. 근데 27쪽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죠. 어, Y씨를 만납니다. Y씨. Y씨는 누구냐면 그 아까 암환자를 위한 생존 전략의 저자예요. 저자인데 51살의 나이에 폐암 선고를 받았던 Y씨. 이 Y씨는 혼자 그 걷기로 산책하면서 암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어, 29쪽에 보면 그가 코끼리와 함께 산책했다면 그녀는 노아처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걸었던 셈이다. Y씨는 경복궁 경내를 걷고 또 걸었고 그 결과 장기 생존에 성공했으며 산책의 달인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 Y씨는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강인한 환자가 어디 있나요? 암 선고를 받으면 질문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답을 알아내는 건 전적으로 나의 몫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30쪽에 넘어가면 이 Y씨랑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음. 그렇죠. 언제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공포. 119 구급차가 이 고공 안쪽까지 들어와서 바닥에 쓰러진 나를 태우고 가는 환상. 구급차가 들어온다면 과연 어디로 들어올까? 심지어는 그런 것도 궁금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적도 있어요. 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남자가 얘기를 하죠. 어떤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어떤 여자를 찍은 거죠. 돈이 많은 모양이네요. 한 여자를 위해서 영화를 다 찍고. 그래서 지금은 코끼리 한 마리만 남기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코끼리 정말 부자였나 보네요. 음, 이런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이 다음 작품을 찍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목이 뭐라고 하셨더라?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에요. 이게 제목이죠. 음,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근데 이 YC, 이 만나는 장면, 이 대화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전적인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 파울로 코엘료도 이제 16분인가? 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뭐 여잔데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살 기사가 뜨고 어디서 이제 막 호수에 막 둥둥 떠내려가면은 뭐 부모님이 원래 없는데 뭐 친구는 알까? 막 이런 식의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공포. 근데 이제 그게 좀 영리한 어떤 제 생물이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겹의 공포가 또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죽고 나서 그냥 끝인데 사실 죽고 나서 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냥 사실 뭐 내세가 있어도 그러면은 뭐 그 위로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사실 뭐 죽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죽게 돼서 막 무슨 이렇게 뭐 봉변을 막 보게 될까 막 이것도 괜한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 걱정을 또 걱정하는 어떤 느낌인데 이 공포가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불안과 죽음을 뭐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많이 잘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근데 재밌는 게요. 마지막 장면이 독특해요. 그냥 산책하다 끝날 것 같은데 이제 한 장도 안 남은 상태에서 31쪽이 아래쪽에서 5번째 줄 보면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들의 눈앞으로 버스로 바리케드를 치고 4차선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이 보였다. 어디선가 함성이 요란했다.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바라봤다. 검은색 진압복을 입고 열을 맞춰 앉아있는 경찰들과 그보다 뒤쪽에서 무전기를 든 손으로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지휘관들과 그보다 더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살수차와 하면서 쭉쭉 나가다가 함성과 또 함성과 또 다른 함성과 고통, 그 고통을 지네와 배짱이와 수컷 사마귀와 또 오랑우탄이나 코뿔소, 토끼, 어쩌면 매머드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것들을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더 걸어볼까요? 조금 더 걸어보자는 말이지요. 그래요. 이 거리 제가 좋아하는 거리니까. 그리고 그녀와 꼭 붙어서 다니던 거리니까.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나오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무전기를 든 경찰 하나가 두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인 뒤 오른손을 뻗어 길 뒤쪽을 가리켰다. Y씨와 그는 경찰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봤다. 또한 코끼리와 지네와 배짱이와 수컷 사마귀와 함께 그것을 재밌는 게 그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껍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거 뭔가 의미심장하게 끝나버려요. 둘이 산책하다가 시위대를 만난 것 같죠? 경찰과 대치하는 그 함성, 그 고통을 만났는데 근데 한 경찰이 X자로 하면서 여기 못 간다. 뒤쪽을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라. 근데 그것을 봐요. 그것은 뭔지는 안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를 노린 마지막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뭐 5개 이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아, 아니 한번 이게 얘기해 좀 주시죠. 예. 예. 이게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이제 약간 노린 어떤 문장 같은 거기도 하고 약간 유레카 하듯이 이제 뭐 그것이라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프로이트가 뭐
무의식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형식만 본다면 이 인간의 어떤 뭔가 그것이라는 미지의 욕망 마치 모비딕 같은 혹은 어떤 이제 뭐 코끼리 같은 고통인 것 같은 욕망이나 혹은 XY라는 어떤 생존 본능 뭐 유전자 혹은 이제 코끼리와 스코크 사막의 어떤 잔혹한 어떤 그런 가해적인 어떤 상황, 혹은 어떤 피해자의 어떤 그런 참혹함,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함축되어진 하나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5가지 이상을 그냥 가정한 채로 그냥 그것이라고만 말을 하는 그런 영리한 어떤 문장입니다. 열린 결말이죠. 그것이라고 하니까 독자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걸 가져와도 다 맞는 다양한 해석을 열린 결말이 좋은 점이 해석이 뭐,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생각하는 바대로 결말을 딱 정해놓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 고통에 매몰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면서 아, 이 사람인 고통을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친구를 이렇게 보는구나. 또 뭐 책들 보면서 아, 책에는 이렇게 고통을 묘사하는구나. 이게 점점 자기를 벗어나죠. 깨고 다른 사람과 융화되기도 하고 근데 Y씨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둘의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은 이 고통이 확장돼요. 정말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이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이 이제 마지막 장면 때문에 확장되는 이 많은 사람들 군중 진해 배짱이 수컷사마 이게 사람마다 다른 저마다 다른 고통을 갖고 있는데 나는 코끼리가 누르지만 누구는 코뿔소가 누르고 토끼가 누르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누르는 그런 고통인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마주하고 이렇게 길 뒤쪽을 보면서 아 그건 아마 고통들의 총 합인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고통들을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나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고통들을 내가 직면하게 됐다. 이 예수님처럼요. 이건 아까 이제 뭐 부처님 잠깐 나왔었는데 부처님은 자기 고통에 매몰되지는 않았잖아요. 성자들의 특징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고통을 죄죠. 그게 죄를 짊어졌고 부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자기가 이제 생로병사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 짊어진 거죠. 때문에 해결하려고 했죠. 그거 그것까지 다 품은 그래서 그것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음, 정말 좋은 소설이었고 고통에 대해서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근데 가벼운데 또 무거워요. 이 쓰여진 건 가벼운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고통 고통을 아까 코끼리도 그렇고요. 뭐 이 공도 그렇고 고통을 서술하는 방식이 고통의 그 크기랄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긴 있는데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이렇게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서술하죠. 고통의 그 디테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소설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동양적인 불교적인 색채도 강한데 가만히 관조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왜냐면 밖에서 봐야지 뭐 농구공이나 탁구공이나 고통을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구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는 거죠. 코끼리가 심장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고통의 내용이 아니라 고통의 형태, 고통의 형상, 예. 그걸 보고 있는, 그걸 묘사한 작품이에요. 좀 독특하죠. 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 소설 아닌가. 어. 자, 이제 파우스트 님도 이 소설 이제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아주 이제 새로운 어떤 형식의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어떤 특색 있는 형식의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어떤 예수님과 부처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몇천 년간 있어 왔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려고, 왜 인간은 고통을 받는가?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천재들이 다 어떤 해답지를 내놨지만, 이거는 김현수식 해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문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괜찮은, 니체가 한 그런 문학적인 어떤 괜찮은 그런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통이란 주제 뭐를 쓰고 싶은데 이 주제를 어떻게 내가 쓸까? 이거는 소설가마다 답이 다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예술에서 중요한 건 차별화,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나만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김현수만이 쓸 수 있는 아까 첫 문단부터 진해 배짱이 사막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볼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소설을 썼다. 고통을 주제로. 어, 정말 창의적으로 썼거든요. 저는 이거 소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뻔한 주제를 어쨌든 우리는 뻔한 주제를 쓸 수밖에 없죠. 뭐 사랑이든 고통이든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요. 보편적이죠. 보편적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게 좀 형상화할 건가? 이런 답.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김현수 작가님한테. 아무튼 요런 거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1시간 되는데 솔직히 저는 어 이 대상 작품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도 좋았는데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 작품 정말 좋거든요. 전 솔직히 이게 더 좋았어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묵직하거든요, 이 작품이. 할 말도 많고. 파우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저는 일단 읽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김현수 작가님의 어떤 자주 하는 어떤 문장 형태? 그러니까 어, 네. 어떻게 보면 그 김훈 소설의 그 자성작이랑 비슷한 어떤 수필 같은, 어, 마치 이제 좀,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에서 아마 이런 어떤 이제 문장을 또 잘 쓰고, 뭐 어, 다른 어떤, 예, 잘 쓰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그 세계의 어떤 그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이제 마치 등반을 하듯, 혹은 이제 막 포나 이제 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언어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면서 한 디딤 한 디딤 내놓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거는 인간의 형태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또 서사가 나오고, 한 디딤 한 디딤 하면서 새로운 세계 발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사실 그 우리의 어떤 그 기대하는 어떤 그 현실 세계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 해초국이나 이제 어떤 언어학적인 어떤 의미나 문화의 경계나 마르코 폴로나 동방견론목이 이게 모르면은 사실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부적인 어떤 그 검색을 다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소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차원에서 해도 되게 재밌게 읽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내용이 이제 뭐 심오하긴 하지만 뭐 약간 좀 단순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소설을 참 정말 재밌게 보고 좋게 봤던 게 이 소설은 구성도 참 좋은 게 그 첫 첫 문단부터도 이 소설이 압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썼다 하면서 나는 화자겠죠? 근데 이 인용문이 엄청 길어요. 읽어보면 122행의 앞 세 글자는 빠져 있다. 빠진 글자를 순서대로 추정하자면 121행의 마지막 글자 포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대 한어에서 포자는 포자와 같은 글자다. 여기는 문장으로 읽어보면 다릅니다. 이 글자 다음에 빠진 글자를 추정하려면 123행의 자자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전문적인
이걸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좀 당황스러운데 읽다 보면 알죠. 아, 이게 해초에 왕호 천축국전을 이 주석을 달아놓은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화자는 누구냐면 이 나는 그래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의 주석을 단 작가 저자 오늘 번역가 번역가이고 근데 이 이 사람이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는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죠. 근데 아까 근데 재밌어요. 이 상황은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의 그 나왔던 주인공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여자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불면이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걸 자선 대표작으로 삼으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여자친구가 자살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죠. 근데 왜 왜 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왜 죽었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은. 근데 이 그는 집에 틀어박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습니다. 근데 금방 읽죠. 금방 읽고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에 가서도 연애 소설을 죄다 뽑아보죠. 그 고통을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죽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 읽어요. 이게 한동안 읽다가 쓰는 거죠. 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완성을 해서 이 왕어천축국전을 또 자기가 이제 책 읽다가 발견하는데 거기 이제 지금 이제 나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자기가 쓴 소설을.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또 출판사에 이 소설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 글을 부르죠. 이 소설 너무 잘 썼다. 잘 써서 부르고 소설을 출판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 나는 소설을 내려고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인연이 닿았고. 근데 여기서 술자리를 같이 가죠. 출판사 그 사람들하고 편집자랑 이 나랑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술 쏘는 것 때문에 막 욕하고 이 남자는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버리죠. 응,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밖에서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이 나가 그에게 이제 입맞춤을 하죠. 요거 좀 갑자기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갑자기 그렇게 어쨌든 이 나는 그에게 반했던 거고 이렇게 소설까지 쓰는 이 청년 반했던 거고 이 중간중간에 그 이 그는 원래 등산 어떤 동호회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인제 히말라야에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꾸려지는데 거기 같이 가겠다고. 근데 결국 가요. 중간중간 히말라야 가는 얘기 나오죠, 등반하는. 근데 거의 인제 등반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잘 묘사돼 있고요. 산을 올라가는. 결국 인제 가서 거기서 진짜 악조건 속에서 고산증 같은 거 겪으면서 산에 오르려고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데 결국 죽죠, 이 남자는. 그런 얘기. 근데 이 소설 전반은 근데 재밌는 게요. 어 그 이 이 이 나는 그 그의 상황을 다 추측해서 추론해서 다 쓰잖아요. 근데 그는 또 여자친구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썼단 말이죠. 근데 그가 했던 작업을 이 나는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그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막 결국 죽고 없는데 여자친구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자살한 여자친구를 이해하려고 썼다면 이 나는 이 지금 직접적인 화자인 나는 지금 히말라야 가서 죽어버린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써요. '아 그 남자는 거기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실제 그런 내용이죠.
이 소설은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를 이제 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소설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거죠. 애도를 하는 소설. 이 구조가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파우스트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렇게 이제 읽으니까 제가 또 뭔가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뭔가 이제 선명해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사실은 그 여자친구의 어떤 자살과 뭐 자신이 어떤 회색지대라는 어떤 그 처절한 울부짖음, 후회는 없어 하면서 죽는 어떤 그런 상태와 해초의 왕호충주 국전과 번역과 그런 모든 상징적인 의미들이 약간은 각자 따로 돌아요. 이게 사실 고통의 어, 형식으로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그 어떤 정말 처절한 어떤 고통의 형식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잘 그 형식을 다 하려면은 사실 해초 왕초국전이 이제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당나라 갔던 얘기. 예, 예, 뭐, 예, 여행기죠, 여행기. 예, 그때 뭐 박지원도 그렇고 뭐 열알기도 그렇고 예, 그쵸. 예, 왔다 갔다 한 얘기인데 예, 마치 이거를 뭐 자신의 뭐 그런 행군길이나 아니면 뭐 저거 뭐였지? 그 성지순례? 예, 예, 맞아, 그런 순례길처럼 거죠. 예. 순례길처럼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어떤 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그 여자의 그 자살과 어떤 인간의 고통의 형식이 조금 이제 옅어질 수도 있다. 어, 여기서는 엄청나게 사실 그 중요하고 무겁고 이 생애를 다 다루는 주제이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루는 주제이자 뭐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등반을 통해서 뭐 자신이 이제 어떤 뭐 순례길을 가는 어떤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어떤 형식인데요. 오히려 너무 이제 그 형식미에 가까운 어떤 뭔가가 잘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조금 따로 놀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 분량부터가 35에서 82쪽, 거의 50쪽에 가까운 분량이에요. 아까 대상 받았던 작품은 20쪽 정도였죠. 아, 정말 짧았는데, 이건 거의 중편 소설 정도의 분량이고, 거의 2.5배니까요. 근데, 근데 이거 왕호청 축전을 이 해석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무겁고, 정말, 이 앞에 대상 받은 소설과 비교가 거의 반대예요. 앞에 거는 가볍고 좀 뭔가 어린 왕자 같은 톤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 소설은 무겁고 좀 묵직해요. 묵직하고 되게 애도와 슬픔과 그런 정서가 깊게 묻어나는 정말 진지하죠, 전반적으로. 정말 진지하고. 그래서 사실 음. 저는 그 기억나는 게 이거를 또 하루키는 어떻게 풀어내면요. 음. 여자친구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얘가 이제 여행을 가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은 아니고 아마 좀 실현 아니고 아무튼 좀 잘 안 돼서 여자친구 아니 그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여행을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행을 갔는데 그러면은 여행을 간 당사자는 진짜 막 주변에 뵈는 게 없어요. 막 그 비슷한 여자 떠올라서 가다가 걔인가 뭐 이렇게 막 흐느적 거리면서 유령처럼 걸으면서 막 적당하게 적당하게 걷지 않아.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음. 아, 이거 잊어야지 생각나서 가서 이제 막 술 먹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거리도 다 막 흐릿하고 뭐, 아, 내가 잘못한 건가? 막 내가 실수한 건가? 아, 내가 뭔가 이게 이상한 놈인가? 아, 그래도 그때 그렇게 잘 했을 걸. 아, 그래도 나 그때 좀 그 예전으로 시간 돌아간다면 나 이렇게 할 걸. 이러면서 계속 그냥 5시간을 막 그냥 정처 없이 걷는데 만약에 이 형식이 또 재밌거든요. 그 어떤 인간의 고통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다른 걸로 잊어보려고 하는 어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은 이 추억의 환경을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들이 하나의 어떤 별처럼 나한테 이제 콕콕 박히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다 깨달았고 어떤 해탈을 하게 된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어떤 죽음이나 혹은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나한테 옅어져서 혹은 그것들이 이제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딱 풀어지게 되는 혹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계속 어떤 여자친구의 어떤 죽음을 정보를 맨 마지막에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하루키처럼 처음으로 가져가서 뭐 계속 이제 막 진짜 정처 없이 그냥 길거리를 막 노숙자처럼 헤매는 그런 광경을 쭉 써도 뭐 등반하는 거를 써도 막 마치 옆에서 이제 자네는 왜 산으로 오르나? 난 산이 있어서 오르는데 저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계속 막 정처 없이 막 노숙자처럼 하다니는 그런 거를 쓰면 재밌겠네. 음. 일단 한번 앞에서부터 하나씩 뭐 짚고 넘어갈 것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그 인용한 문단 122행의 앞 세 글자는 빠져 있다. 왕호천축전 얘기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포자는 포자와 같은 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감자 얘기도 나오고 이건 인제 저자 그 해초의 의도를 이 역자가 추적하는 거죠. 여기에 빠진 글자는 이거였을 것이다. 이게 추론하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읽어 보면. 근데 어 이런 과정이 이 남자 이 그는 와 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자친구가 쓴 그 유서가 있는데 되게 짧아요. 유서의 문장들을 자기는 끊임없이 읽어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 계속 추측하잖아요. 추측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와 닿았던 거예요. 이런 과정이 어 인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좋죠, 도입부. 되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도입부고 36쪽에 보면 "두 남녀가 만나 느닷없이 사랑에 빠지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진부한 일이다." 하면서 쭉 나가는데 근데 이 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마찬가지로 "두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제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암시하는 문장. 어. 그리고 여기에 인제 그 빠진 문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확실히 근데 이 소발률, 대발률 얘기도 나와요. 어떤 지역인데 그때 당시의 지역인 거죠. 근데 소발률의 왕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인제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에게는. 이 역자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추론의 영역이잖아요. 역사가 인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어 그리고 인제 왕호천축국전을 가져온 건 그런 맥락. 어 여자의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는 왜 자살했나? 왜 그렇게 문장을 썼나, 유서를. 그게 남자친구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게 왕호천축국전과 이게 절묘하게 쌍을 이루면서 이 문장들과 잘 가져왔다고 보고 어 참 충분히 인제 초반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39 쪽에 가면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부터 하면서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런 묘사 잘 나오고 어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좀 어 아까 전반적인 그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 서울 올림픽의 해에 히말라야로 인제 갈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이유. 인제 히말라야에 올라가야 인제 서울 올림픽 기념할 수 있고 이 등정에 성공해야 이게 나중에 후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응 이유도 있어서 산에 갔던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동서고금의 연애 소설들에서 문장을 많이 받았 문장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다, 그는. 음. 근데 여자친구가 왜 하필 왕호청축전을 빌렸고 거기서 왜 줄을 그었나 이런 게 좀 한강으로 투신했어요, 여자친구는. 그 책을 반납하고 나서. 유서를 남겼죠. 유서는 어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님 그리고 하구 여러분, 용기가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만의 시대에 더 이상 회색인이나 방관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이 남자 친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왜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 어, 나는 도대체 뭐였지? 이런 거. 51쪽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그로부터 9달 동안 그는 소설을 쓰는 데만 몰두했다. 물론 그는 오래전부터 수첩에다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은 뒤 반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을 온전한 문장으로 고쳐 쓰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공책에 적어 나가는 일과 소설을 쓰는 일은 많이 달랐다. 소설 안의 모든 문장은 서로의 인과관계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다. 개개의 문장은 모든 문장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그 어떤 문장도 외따로 존재할 수 없었다. 짐작하겠지만 그가 쓴 소설에는 그와 죽은 여자친구가 등장했다. 그는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문장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단 한 문장도 쓸 수 없었다. 억지로라도 문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는 안간힘을 다 썼다. 저는 이 부분이 이건 소설과 소설 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소설 안의 모든 문장은 서로의 인과관계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문장은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인과관계로 논리적으로 써져야 되고 와, 이래서 소설 쓰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소설을 쓰면 쓸수록 여자친구에 대해 쓰면 쓸수록 자신이 지워지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이게 지워지고 음. 그래서 52쪽에 보면 그와 여자친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오직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투신에 논리적으로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장으로 남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됐다. 하여 둘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은 그가 쓰는 소설에서 사라졌다.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쓰면서 알게 된 그런 어 이런 과정들이 참 쓰는 행위란 뭔가 결국 쓴다는 게 뭔가 음. 그리고 55쪽 이제 넘어가서 55쪽 그다음에 어 투신하기 56쪽에 보면 여자친구가 투신하기 전에 밑줄 그은 문장이 기이하게 여겨져요. 어떤 문장이냐면 왕후천축국전. 네. 풍속이 지극히 고약해서 혼인을 막 뒤섞어서 하는 바 어머니나 자매를 아내로 삼기까지 한다. 파사국에서도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 토하라국을 비롯해 계빙국이나 범인국, 사일국 등에서는 형제가 10명이건 5명이건 3명이건 2명이건 간에 공동으로 한 명의 여자 아내를 취하며 각자가 부인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밑줄을 긋고 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좀 기이하기만 했죠.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자기가 다 쓴 소설을 그 왕어천축전의 역자한테 보내고 그 역자가 편집자한테 그 소설을 보여주고 이 출판사에 부르죠. 잘 썼다고. 음, 뵙고 싶었다. 음, 뵙고 싶었고 이제 만나는데 만나서 60쪽에 보면 만나서 이 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죠 나 여기 화자인데 보내준 소설 잘 읽었어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군요. 여자친구는 당신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기나긴 소설을 썼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쓴 그 소설에도 나와 있고, 여자친구의 유서에도 나와 있고, 유서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유서 어디에도 당신에 관한 얘기가 없다는 그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에게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과는 용서를 구할 일이 없을 만큼 사랑했으니까. 내 말에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계속 얘기했다. 무슨 보고서를 쓰듯이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고 둘 사이에 일어난 일만 적어 놓은 게 당신이 쓴 소설이잖아. 그것만 해도 한 권 분량이 되는데 여자친구는 유서에다가 당신의 얘기는 하나도 적어 놓지 않았어. 그렇다면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유서에는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그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당신들이 부러워. 당신들은 사랑의 모든 국면을 다 경험했어. 심지어 죽음까지.
출판사로 가서 소설만 돌려받아서 금방 도려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파우스님? 이런 해석, 이 나의 해석인 거죠. 일단은 이거는 좀 방어적인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얘기를 전혀 이제 유서에 안 했다는 거는 뭐 엄청난 상처죠, 당연히. 혹시나라도 또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뭐 내가 이제 죽은 게 이제 죄책감이 될까 봐 이제 안 썼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애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만약에 이제 혹은 뭐 연인이 혹은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어떤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어떤 위안을 주는 한마디도 없었다면 사실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거는 너무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회색지대 얘기를 한 것도 약간은 조금 이렇게 가족들한테 좀 따뜻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사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그것들이 이제 가져다 주는 훨씬 더 좋은 어떤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 완전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잖아요. 그 유서에 나를 전혀 민폐가 될까봐, 내가 민폐가 될까봐 사라지겠어. 이럴 거면은 이제 아예 존재조차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잔혹하죠. 남겨진 사람한테. 아무튼 그 좋은 어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뭐, 네. 나의 해석이 좀 잘못됐다.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어, 그러니까 여자 쪽은 나는 이제 정치권에도 이제 원래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나는 인간이 고통받는 거 싫어하고 당신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당신을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날래 하고 죽는 과정에서까지 그 사람한테 뭔가 이제 유서를 통해서 뭔가를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 안 남겼으면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고 뭔가 이게 여기서도 이제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선 이뤄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 실제 연인이 그 서로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경찰까지 와서 조서를 이제 쓸 때 내 연인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나는 이렇게 쓰고 나는 없는 존재로 내 상대방한테 그 전역한 얘기지만 나는 없는 존재로 사는 걸로 유서를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마음이 결정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그냥 싹 무시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좋은 어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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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에서도 이제 젊은 베르트 슬픔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상실 시대나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럼에도 이 중간중간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음, 대화를 하다가 음, 정말 무슨 계속 엇나간다든지 음, 그 말을 하는데도 그 서로 막 다른 얘기 한다든지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 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그럴 똑같고. 수 있죠. 자기의 말만 하고, 어, 근데 사랑은 하고 있어. 어, 이상하게. 음, 말은 또 통해요. 음. 약간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역자죠. 나가 하는 말이, 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른의 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맞고 틀리는 없는, 이게 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망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 이 남자친구의 소설도 맞고, 근데 남자친구가 소설을 그렇게 쓴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어, 뭐, 이 어른, 어떻게 보면 역자, 나이가 많은, 나는 당신들이 부러워. 당신들은 사랑의 모든 국면을 다 경험해서 심지어 죽음까지.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예. 남자친구가 듣기에는 좀 황당할 좀 있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부럽다니.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부럽다니. 근데, 근데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남편과 살길래 남편에게 충족되지 못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보면 또 키스하게 되고 하는데 63쪽에 이런 얘기 하잖아 남자가 그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가 미쳤나 봐요 죄송해요 술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왜 그 소설을 나한테 보냈니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내가 물었다 교수님은 해초를 다 이해하시잖아요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주석을 다 달아 놓으시잖아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왜 자살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이해하려고 소설까지 썼는데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교수님이 펴낸 왕허천축국전이에요. 걔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죽기 전에 그런 책을 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고작 227행뿐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시잖아요. 그가 일어서자마자 나는 두 손으로 그의 뺨을 잡고 입을 맞췄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입을 맞췄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의 짐작과는 달리 그 순간 나도 사랑에 빠졌다. 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이 나가 왜 입을 맞췄는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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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절하죠, 정말. 교수님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해초의 마음을, 해초가 쓴 왕호천축궁전을, 난 여자친구가 왜 죽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자살했는지. 이 애절함.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카프카의 성처럼 뭔가 다른 어떤 뭔가 굉장히 강박적이고 뭔가 방어적인 어떤 스탠스의 어떤 그런 게 새로 있었으면 장치가 있었으면은 이것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도 어, 사실 이렇게 뭐 예. 뭐 그런 어떤 그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자신은 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그것을 이제 나한테 이렇게 경청해주고 받아주고 나랑 같이 대화해줄 사람이 이어지는 거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국면의 어떤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통의 어떤 연대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서사를 또 이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사랑이나 절망이나 열정이나 이제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또 가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제 그 열린 세계가 확실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은 심지어 이거까지 가져가게 하려면은 이 교수와의 그 전에 그 아예 그냥 여기에서 설산 이런 거 뭐 들사 등반 왕초 축전을 다 빼더라도 앞에 그 교수와 대화가 그냥 무슨 마치 그 뭐야 그 일본 소설 중에서 그 정신병과 음, 의사랑 환자가 처음부터 이제 대화로 계속하는 것처럼 음, 처음부터 이 교수와의 어떤 유대권이 있어야 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입을 돼요. 네. 맞추는 게 좀 뜬금없, 저 읽다가, 갑자기 입을 맞춘다고? 이, 좀 이해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뭐 이 나라는 교수님 이 역자도 뭐, 뭐 부럽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 여자친구가 자살했는데 그거를 소설까지 써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빠진 거죠. 이 남자도 이 왕후천축전에 대해서 뭐 서로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좀 뭔가 좀 갑자기 입을 맞췄다. 좀 황당했어요.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음, 그럴 수 있는데, 하우스님 말씀처럼 뭔가 앞에 뭔가 더 둘만의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대화 이런 거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뜬금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난가파르마트 원정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과거 이제 전사 얘기 나왔었고, 원정대에서 어떤 괴로움 일들이 이건 되게 근데 저는 이 소설의 장점이 뭐냐면 왕어천추국전의 디테일 되게 디테일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 파르바트 원정대의 디테일 이 정말 디테일해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원정대가 겪는 고난들, 고생하는 것들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보죠? 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리얼하죠. 어, 근데 되게 이게 예,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왕초 축적 그거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무슨 뭐 신출 귀몰 뭐 아니면은 뭐 낭철 팔이 뭐 후금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가정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당나라에 뭐 새로운 어떤 뭐 그 사람이 가서 어떤 발견을 했는데 뭐 이글루의 어떤 여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뭐 당나라 사람들은 어떤 뭐 기마 문화가 있었는데 뭐 사람이 이제 한 명 죽었는데 이제 아무도 동정하지 않더라. 뭐 어디 이제 뭐 신호등이 있길래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고통의 인간의 고통의 서사와 그 서사가 만나는 듯한 마치 내가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어떤 같이 있는 동료가 죽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말에 떨어진 사람이 기수가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뭐 사람이 이렇게 달려오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막 침을 뱉는 혹은 그 침을 뱉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죽이고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칼싸움이 나는 마치 진짜 완전히 이상한 광경. 마치 이제 막 그 중국에서는 또 부모님에 대한 복수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부모님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자살을 해야 된다. 자결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정말 중국 문화가 있어요. 막 아무튼 김용 소설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 예. 완전 그냥 유교, 패륜 예, 중에 패륜. 예. 부모의 복수를 갚지 않으면 차라리 자결을 해라. 뭐 이 유교, 정도 예, 그죠. 문화가 있는데 아무튼 막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를 보고 나도 이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좋은데 심지어 다른 왕초 축전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내가 왕초 축전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어떤 시그니엘처럼 이제 그냥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 친구가 이제 딱 그었던 문장을 이제 교수는 이해했는데 나는 이해 못했고 그 평소에도 계속 이제 엇갈리고 있었고 혹은 이제 뭐 유서나 이런 표현들도 나도 이제 그 왕초 축곡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는 이제 그 왕초 축곡전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잘 녹아 있냐 이 형식이 원투 축구전일 수 있지만 술래길을 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그런 있죠. 어떤 더 이제 상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유서 내용에 대한 해석도 나오는데, 마지막 문장이 문제가 됐어요. 더 이상 회색인이나 방관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이 유서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없었습니다라는 존칭에서 후회는 없어라는 비칭 사이의 거대한 틈 때문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틈 사이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없었습니다까지 쓰고 그 다음에 후회는 없어 라고 쓰기까지 여자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에게 설명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살하는 자신을 납득하고 있었을까? 후회는 없어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그대로 틈으로 남겨두고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어, 확실한 것은 없었고, 그리고 왕호천축국전의 원문을 상상하면서 주석을 다는 나나, 내 일상을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나, 서로 목숨을 의지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짐작만 할 뿐인 원정대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짐작할 뿐이었다. 한 학생의 죽음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건 오해에서 비롯한 일일지도 몰랐다. 이게 이 소설의 주제일 수도 있겠다. 아, 서로 상상하는 거죠. 오해하고 잘 끝까지 모르고 그 빈틈, 거대한 틈.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제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그런 어떤 크레바스를 조금 더 이제 앞에다가 그냥 계속 뭐이 소설의 방향성은 워낙 이제 뭐 많이 있어서 하나로 이제 뭐 새로 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다시 써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크레바스, 순례길 그리고 이제 왕후 충국전 이런 어떤 기행과 어떤 이런 고행서사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자친구의 어떤 유사나 이제 정치적인 서사 아, 맞네. 정치적인 거. 예.
사실 정치 사회를 다루려면은 음, 사실 제대로 다뤄줘야 되는 것 음,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어렵지만 음, 그걸 다룬다는 것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그래도 문학이 저널리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널리즘이 가진 한계를 사실 뭐 그 저널리즘이 이제 사실 이게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모순을 고발하는 건데 그 바로 이제 뭐 기사로서 하나로 이제 찝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다양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다 양방향을 다 보고 그리고 사실 그 당대에 이제 쓰면은 곤란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뭐 살해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팔레스타인이나 뭐 다른 데선 이란이나 이런 데선 그런 거 하나 기사 올리면 바로 그냥 살해 당하고 몇백 명 당연히 죽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이 뭐 정의라고 밝혀지기보다는 사실 뭐 소설로서 마치 이제 픽션으로 안전하게 밝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이제 허미가 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일단은 예, 되게 79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 주석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다. 주석이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채택하는 일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그 어떤 진실도 상상도 이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그가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난가파르바트에서 쓴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이었어요. 요것도 왕호천축국전에 나오는 문장이죠. 80쪽에 보면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이라는 문장은 70행에서 71행에 걸쳐 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해초가 실제로 가보지 않고 들은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여자가 왕인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음, 해초는 가보지 못했으므로 소발, 나고, 달라고기, 여곡이라는 사실을 왕후 천축국전에 남기지 않았다. 난가바르 파, 난가파르바트에서 그가 남기지 않은 문장은 무엇일까? 등반 일지가 거기서 끝났으므로 이제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 도리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이제 죽긴 죽었는데 81쪽에 보면 하지만 하면서 나는 그의 마지막에 대해 다르게 상상한다 라고 나와요. 이건 온전한 나의 해석인 거죠. 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의 힘으로 7월 1일 새벽 1시에 그는 제4 캠프를 떠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하늘은 화창의 서늘한 달빛을 받은 난가 파르바트 정상이 환하게 반짝인다. 하얗게 얼룩해진 검은 봉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고스란히 받은 채 벌거벗고 있다. 바람이 불어오면 눈물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바위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거벗은 봉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으로 걸어간다. 눈물은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따뜻하게 감싼다. 낯익은 얼굴처럼 환하게 웃는 안병, 훈훈한 바람을 뿜어내는 설산, 서서히 그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바람, 그리고 벌거벗은 산으로 붉은 꽃과 푸른 풀과 하얀 샘이 생겨난다. 그는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검은 그림자의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거린다. 여기인가? 아니, 저기. 조금 더? 어디? 저기. 바로 저기.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바로 저기.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꿈들의 켈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바가 없는 수정의 니르바나. 이로써 모든 여행이 끝나는 세계의 끝.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요. 이 나의 해석으로 끝나거든요. 그의 마지막이. 음. 이 마지막 장면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또 조금 뭔가 이제 사실 이 슬픔, 절망, 고통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사실 그 벌거벗고 있다라는 묘사만으로도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마지막의 어떤 그 전환의 분위기를
이제 확장성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혹은 대체하지 않고 이 형식적 구조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굉장히 조금 뭐 상반된 혹은 뭔가 다른 어떤 고통과 슬픔의 절망의 엄청난 이제 파노라마의 표현들이거나 그 반대의 표현들 혹은 어떤 그 여자친구의 이야기 속에 감춰지었던 어떤 비밀들이 마치 이제 절망 고통이 되어서 마지막에 너한테 유서를 만약에 이제 썼다면 너는 이제 나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지 하면서 엄청나게 그 많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추악한 열망과 고통과 혹은 어떤 애절한 상처와 뭔가 그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괴물들이 깨어나는 그런 장면들도 만약에 넣었다면 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또 새로운 국면에서 이 소설을 깊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여기서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다. 음, 예,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요. 이게 빨리 한다고 했는데, 원래 1시간 했는데 끝내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어버렸고,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들 참 좋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 쓰시는 분이고, 어, 김혜란, 박민규 작가님 못지않게 거의, 김현수 작가님도 진짜 월드 클래스 아닌가. 어, 너무 좋은 작품들. 이분 너무 잘 쓰십니다.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이미 검증된 작가님이죠. 문단에서도 이름이 있는, 잘 쓰신다고 유명한 그런 작가님이고, 좋았어요. 이분 작품 너무 좋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우수상 받은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